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천하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순천에 있다가 광주에 있다가 서울에 있다가 정말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십니다. 네, 거의 뭐 코레일 VVIP라고 봐야죠. 와, 정말 일주일에 한 순천, 광주, 서울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까? 최소 3번 이상 왕복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게 인근이 아니잖아요. 순천이면 좀 가장 먼 구역이고 광주도 많이 가시는 겁니까? 네, 광주도 방송도 많이 다니고 아니 근데 이제 불러주시는 게 일단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저는 제 스스로 그냥 미국 기준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짧은 거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생각하시면 동네예요. 동네죠, 동네. 한 동네죠. 그렇죠. 네. 네. 한 주 안이라고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연초부터 선거구제 논의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 이런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정리해 보죠. 네. 소중대 각각 어떻게 다른 거죠? 네, 이게 학자마다 분류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네. 소는 명확합니다. 한 지역구에서 한 명만 뽑는 게 소선거구제고요. 네. 그다음에 중대는 기준이 좀 다른데 한 두세 네 명 정도 뽑는 거를 중선거구제라고 하는 분도 있고 한 4명부터는 대선거구제 아니냐. 네. 그러니까 대선거구제 기준을 4명 이상으로 보는 분도 있고 5명 이상으로 보는 분도 있고 뭐 좀 그렇긴 한데 어찌 됐든 한 4-5명 이상 뽑으면 대선거구제다. 그렇죠. 두세 네 명 뽑으면 중선거구제다. 이렇게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행은 소선거구제 한 그렇죠. 지역구에 한 명의 1등의 국회의원만 당선이 되는데 만약에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지역구에 2명 이상 뽑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사표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이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이제 총선들 쭉 역대 총선들 보면요. 예. 과거에 한 10번 정도 쭉 평균 내보니까 사표가 절반 정도 되더라고요. 절반이 사표. 네, 찍어봤자 자기 효용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사표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거 외에도 후보들이 좀 다양화되고요. 정치적으로 이제 도전자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각 지역구에서 1등을 할 만한 사람 아니면 도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대 양당에서도 좀 찍어낸 것 같은 후보들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 뭔가 그렇죠. 이제 지역에서 이제 돈도 좀 있고 사회적으로도 이룬 것도 이뤘고, 그러니까 내보내서 1등할 것 같은 사람들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대통령실 생각은 수도권하고 대도시는 소선거구제로 하고 지금처럼 영남이나 호남, 농어촌 지역은 중대선거구제를 한다. 아마 이게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도농 복합형 중대선거구제 이런 네. 형태네요. 이거는 아마 대통령실 구체적으로 안을 예. 내놓지 않아서 봐야 되는데 보통은 대도시가 중대선거구제를 하기에 더 용이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보통 보십시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용인이나 일산 같은 경우를 네. 예로 들어볼게요. 국회의원이 한 4명씩 있을 겁니다. 용인, 일산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용인 4명, 뭐 가불병정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고향.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지역구가 막 쪼개져 있는데 사는 사람들도 내 지역구가 갑인지 을인지 뭐 병인지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맞아요, 알지 맞아요. 잘 몰라요. 수원도 그래요. 수원도 그렇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는 지역구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좀 다양한 국회의원 나오게 하자라는 얘기가 저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남이나 영남 같은 경우에 이거를 중대선거구제로 묶어버린다고 하면 뽑는 어떤 지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도 단위로 뽑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 강원도 같으면은 다 강원도 전체가 한 지역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전남이나 경북 같은 경우도 한 2개나 3개 정도로밖에 안 쪼개진다. 그렇게 되면은 아니 나는 우리 동네 출신의 국회의원 뽑고 싶은데 왜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순천에서만 못 뽑고 순천 여수 광양을 묶어서 뽑아야 되냐. 이런 저항이 좀 더 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대선거구제 하기에 좀 더 용이한 것은 대도시권입니다. 자, 지금 우리 천하람 위원장은 순천의 당협위원장입니다. 네. 이제 이 구역은 뭐 좀 야당세가 강한 지역이다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만약 여기서 3명을 뽑는다. 이렇게 중대선거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천하람 위원장 미소가 딱 보일 것 같긴 한데요. 될 가능성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저 정도 되는 사람은 너무 굉장히 잘난 척하는 멘트가 나왔네요. 예. 굉장히 좋아지는 건데요. 다만 호남에서는 그러니까 저를 빼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3명을 뽑는다고 해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 네, 민주당이 독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3명을 뽑는다고 해도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지금 당세 기준으로 보면 한 4명 정도 한 지역구에서 뽑아야 그 4위를 가지고 국민의힘이랑 정의당이랑 경쟁을 할 그런 구조로 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근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중대선거구제 그 도입해봐야 영남에서는 많이 내주고 왜냐하면은 그렇죠. TK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지난 총선 기준으로 30%에서 김부겸 이런 분들은 막 45%씩 투표하거든요. 예컨대 민주당이 TK 지역에서 2등은 할 수 있다는 거죠. 2등 충분히 하죠. 예.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2등을 못 한다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남은 다 내주고 호남은 못 가져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하는데 근데 저는 그거는 좀 단기적인 생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국민의힘 당세가 좀 비정상적으로 약하거든요. 네. 그리고 하려는 사람도 없어요 별로. 그렇죠.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근데 만약에 한 3명 4명 정도 뽑는다 해서 될 가능성이 좀 보인다 싶으면 도전자들도 늘어나고 당세도 좀 늘어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우리 지역주의에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요. 막 근본적으로 우리 정치 현실, 뭐 지역 구도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제 문제는 이게 헌법 같은 거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닙니까? 헌법 고치지 않고도 가능한 거예요. 네, 그 지금 선거구나 선거제도는 예. 헌법은 안 바꿔도 되고요. 예. 다만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니 우리 어차피 대통령 한 명 뽑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 우리 보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이랑도 지금 단일화해야 된다고 그 난리인데 아니 어차피 한 명 뽑고 그러면 양쪽으로 결집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정치 현실에서 이거 다당제 이런 게 말이 맞냐? 왜냐하면 중대선거구제 하면은 다당제가 자연스럽게 좀 되겠죠. 되거든요. 소수 정당이 많아지고 소수 정당도 많아지고 뭐 당이 좀 늘어나는데 네. 결국 또 대통령 뽑을 때 되면 이거 뭐 서로 단일화를 하니 안 하니 시끄럽고 이거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그래서 헌법 개정해서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대통령 결선 투표제 정도만 넣으면 할 수 있지 않나. 결선 투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다당제로 가더라도 제도적으로 단일화를 할 수 있거든요. 막 구질구질하게 네가 포기해라 막 이런 거 안 하고. 그래서 그런 정도가 결합되면 좀 현실화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자, 그나저나 우리 선거법상 선거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4월까지 시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때까지 여야 합의가 가능할까요? 사실 이거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맨날 4월을 좀 넘겨서 살짝 했어요. 추가하고 네, 뭐 지킨 적이 별로 없었던 없기는 것 같기도 한데 하고요. 어찌됐든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는 좀 네.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편이고요. 그래서 2월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 안에 있는데 거기서 안을 내라. 뭐 하나가 어려우면 2-3개라도 내라라고 네. 해서 2월 3월 해가지고 국회의원 전원을 위원회로 하는 전원위원회라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전원위원회. 네, 그래가지고 만장일치가 안 되더라도 양당 합의가 다 안 되더라도 300명 중에 한 200명 이상 정도만 동의하면 네. 가자 이런 얘기를 김진표 의장이 얘기를 했어요. 의장의 의지는 좀 강한 편이고 그리고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된다라고 이미 아마 전당원 투표까지 해가지고 막 결의를 해놨거든요. 민주당은요? 네. 국민의힘이 원래는 좀 그러니까 반대라기보다는 별로 탐탁치 않아 하는 입장이었는데 네. 대통령이 갑자기 해야 된다 이걸. 요새 또 국민의힘은 뭐 윤심 이런 거 막 난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하라는데 안 한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쉽지 않으니까. 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좀 급물살을 탄 상황이다. 뭐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이게 지금 정치개혁 얘기를 했었는데 현역 의원 기득권 포기 요것도 지금 쟁점이 됐대요. 그것도 좀 논의가 될까요? 이게 약간 서로 이게 다 그 이해관계가 좀 다르거든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네. 특히 대통령실 안에서 뭐 수도권 출마하려는 분들은 중대선거구제로 묶이면 더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네. 다양한데 제 생각 그겁니다. 이거를 국회의원들한테 막 싸우라고 하면은 3년을 싸워도 이거 결론 못 내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시민들 전문가들한테 공론화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맡겨버려야 돼요. 아예 맡겨야 돼요. 네, 국회의원들끼리 싸우도록 하면은 답이 없고 거기서 나오는 안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찬반 투표 정도로만 가야 그나마 좀 승산이 있지 않겠나 뭐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새해 들어도 전작년 지하철 탑승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오전 8시에 집회 장소를 공지하는 기습 시위도 강행을 하기로 했고요. 서울시는 또 맞서겠다라는 얘기인데 해결책이 잘 안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법원에서는 한 5분 안쪽으로 할 수 네. 있게 해주고 이제 그 5분을 넘기는 경우에는 전장현에서 이제 그 서울교통공사, 그러니까 지하철 공사죠. 거기다가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주면 어떻겠냐라는 안을 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5분을 하는 안도 수용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 지금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조정안인데요. 결국 이게 소송에서 아마 법원이 그래도 고민과 고민 끝에 아마 조정안을 만든 것 같아요. 5분, 네. 5분 정도까지는 받아주고 5분 지나면 500만 원 정도 해라. 그 사실은 전장현 이거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네. 서울시가 이거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하철 역사 내 그리고 지하철 그 전동차 내에서 집회 시위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런 선례를 남기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도 있을 거고요. 또 나아가서는 이 5분의 집회라는 게 기준이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는 정상적인 탑승이고 그러니까요. 어디서부터는 집회 시위냐 이 5분을 그럼 어떻게 측정할 거냐.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아마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정이 안 되면 재판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또 재판을 하게 된다면 이 전장현의 지하철 시위도 계속되면서 이게 위법한지 안 한지 이게 쟁점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이게 물론 이제 전장현에 있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다 시민이기 때문에 지하철 당연히 탑승하실 수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 보면은 뭐 약간 일부러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시위이기 때문에 일부러 지하철을 지연시키게끔 하는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빨리빨리 안 타시고 이렇게 아주 천천히 타시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법하다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연하는 거는 조금 네, 이게 현재 집회 시위의 법률이나 뭐 지하철 내에서의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위법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나 시민들의 좀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쟁점인데 지금 여론도 조금 전장현 측에 우호적이지 않은 방향으로도 있다 보니까 서울시나 교통공사에서도 그럼 그냥 우리는 원칙대로 간다. 아하. 약간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 시점에 저희가 전장현 요구를 근본적으로 한번 짚어 본다면요. 지금 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 요구하면서 지난해부터 뭐 또 이전부터 시위는 계속 했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 예산이 이 전장현의 요구안에서 0.8% 정도만 반영이 됐다면서요. 이게 더 문제라고 하네요. 네, 지금 이제 전장현 측에서는 아니 우리가 국회에서 예산 증액을 좀 원했는데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상임위에서는 어느 정도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증액이 되는 걸로 나왔는데 결국 최종안에는 왜 이렇게 반영이 안 됐냐? 그렇죠.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정부 입장은 이게 이제 0.8%다라고 반영이 0.8%밖에 반영이 안 됐다니까 뭔가 되게 뭐 정말 전혀 없는 건가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전장현의 요구안에서 0.8이 된 거죠. 그렇죠. 증액 3천억 요구했으니까. 증액의 0.8인데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지금 그 장애인 활동 지원하는 보조인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예산이 최종적으로 1조 9,918억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아니 이게 예산이 없는 게 아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 예산과 관련해서 전장현이 6,500억을 더 늘려달라 그랬는데 증액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지. 증액의 0.8%다. 네, 실제 장애인 예산은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다. 네. 뭐 이런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 해법은 정부하고 지자체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가 전장현하고 대화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기도 한데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게 전장현이 워낙 이슈가 돼서 그렇지 이게 전체 장애인 단체를 대변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부로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는 할 텐데 어찌 됐든 이게 너무 장기화되는 거는 여러 가지로 안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해결책 모색할 필요 당연히 커 보입니다. 네, 다음 얘기는 5.18 민주화 운동 관련된 얘기인데요. 교육부가 최근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용어를 일제히 뺀 것으로 밝혀졌네요. 네, 저는
이런 거 도대체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물론 교육부의 그 얘기는 예. 4.19 혁명에서부터 6월 민주항쟁까지의 민주화 과정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5.18 민주화 운동도 그 과정의 일부로서 다 포함이 되는 거다라는 정도의 설명인데요. 그런데 뭐 굳이 이 용어를 뺄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6월 민주항쟁까지 쭉 연결되니까 중간에 있는 5.18은 당연히 들어간 거다. 이런 들어간 거다 이런 얘기인데 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용어 그 뺀다고 해서 이 지침이 뭐 얼마나 많이 짧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예. 교육부에서는 이거를 좀 간소화해서 이렇게 기재한 거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뭐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5.18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이다라고 헌법에 수록하겠다까지 약속을 했던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5.18 기념식에 가가지고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제가 이제 작년에 네. 그 5.18 기념식에 저도 갔었는데 아하. 그때도 대통령께서 아마 제 기억에는 우리 모두가 광주 시민이다. 막 맞습니다. 광주 그런 얘기 정신 막 했었어요. 그런 얘기 엄청 네. 하시고 그래가지고 저도 막 뭉클하고 그랬거든요. 네. 아 이제 5.18 가지고 싸우는 거 진짜 끝나겠구나 이랬는데 이런 거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물론 그 학계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그 전국 각지에서 펼쳐진 민주화 항쟁들이 있다. 네. 그래서 5.18만을 따로 떼서 이렇게 너무 뭐랄까 별도의 것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또 뭐 전체 흐름에 안 맞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얘기들도 있기는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 운동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어떤 뭐 중요성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교육부에서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이주호 장관 이 교육부 수장 맡는다고 했을 때 혹시 옛날 MB 때 또 국정교과서 부활 신호탄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하고도 좀 사람들이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근데 이주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굉장히 자율과 창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무슨 교과서를 뭐 이렇게 할 수가 국정교과서, 있겠습니까? 예. 근데 다만 이 지금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어떤 이 기본적인 내용을 잘 안 따르게 되면 검정을 잘 안 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그러니까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잘 지켜봐야 되겠지만 다만 이번에서도 뭐 5.18 민주화 운동을 쓰지 마라 이렇게까지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뭐 또 좀 애매합니다 평가하기가.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터넷 소식인데요. 우리나라가 뭐 인터넷 속도가 정말 제일 빠른 나라 중에 하나로 항상 꼽혔었는데 이제 인터넷 강국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네. 이게 뭐 이제 그 초고속 인터넷 기준인데요. 원래 2019년도까지는 2위였습니다. 맨날 네. 1, 2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는 세계 34위까지. 와,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근데 이게 이제 통신사에서는 우리는 좀 약간 빨리 하다 보니까 다른 네. 나라들에 비해서 워낙 좀 앞서가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약간 노후화됐다. 아, 너무 빨리 가가지고. 그렇죠. 아, 이미 깐지 좀 너무 오래 예전에 해가지고. 벌써 깔아놨는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최근에 시설을 깐 나라들이 네네. 더 빨라지는 역설이 생겼다. 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근데 또 반대로 네티즌들 같은 경우에나 뭐 실제 이용자들은 아니 우리 통신사들 뭐 시설 투자 과연 제대로 제때 많이 하는 거냐. 이게 지금 세계 34위가 될 때까지 뭐 했냐. 중간중간에 추가 투자도 하고 보수도 하고 뭐 시설 최신화도 하고 이러고 했었어야지. 지금 이제 와가지고 옛날에 깔아가지고 좀 느려졌는데요. 이게 할 소리냐. 아하. 또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나코가 1등이에요. 모나코, 네, 맞아요. 싱가포르, 칠레. 글쎄요, 이 나라들이 최근에 깔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업계 분석하고 전문가들 분석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예전에 깔아서가 아니고 뭔가 이게 호남만 같은 걸 써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전에 저희가 좀 빨리 깔 때는 네. 그 동이랑 광 케이블을 섞어서 쓰는 뭐 동축 호남망 저도 네. 뭐 솔직히 잘 모릅니다. 뭐 예. 그런 걸 썼나 본데 요새는 그 광 케이블을 거의 그냥 이제 그걸로만 쓰는 좀 기술 최신화가 기술이 좀 발전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도 그러면 좀 최신 기술을 좀 적극적으로 좀 네.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통신사들 뭐 보면은 막 순이익 엄청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이익이라든지 사실상의 독과점에 걸맞는 투자를 좀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이 딴 건 몰라도 인터넷은 진짜 세상에서 제일 빠르다 이런 프라이드를 계속 좀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윤석열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정책 이것도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예. 예를 들면 저희가 뭐 IoT라고 하죠. 막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대용량의 정보들을 즉각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굉장히 많은 큰 데이터를 바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 통신망 자체가 느려진다라고 하면은 고도의 기술들을 실험도 하기 어려워지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도 신경을 꼭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제 마치기 전에 좀 국민의힘 당 상황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요. 지금 이제 여러 곳에 이제 조직 강화, 그러니까 당협위원장, 조직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별말들이 많아요. 윤심이 반영된 인사들이 지금 나온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저희도 인터뷰를 했지만 동대문 의뢰 내정이 됐다가 그렇죠. 지금 또 다른 사람이 돼서 상당히 조금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뉘앙스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게 비주류의 서러움이 있는 거죠.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이제 약간 친윤이나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실제 당내에서는 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막 대놓고 나가가지고 친윤 너무하다 막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오히려 예고편입니다. 예고편이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는 당선이 거의 확실한 지역들에서 진검승부가 펼쳐질 겁니다. 아하. 왜냐하면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현역 의원을 밀어내고 당선이 거의 확실한 지역구에 가고 싶을 텐데 아하. 그럴 때서 파워 게임이 또 앞으로 그럼 당내에 벌어지지 않을까 지금 싶습니다. 우리 뭐 천하람 위원장도 당협위원장이고 하지만 당내에 이제 의원이나 이제 총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감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있죠. 그래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반응이 갈리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충성입니다. 충성을 해야 된다. 예. 근데 이제 충성을 좀 해봤는데 내가 그렇다고 핵심에 못 낄 것 같다. 충성했는데 충성을 안 받아주거나 내가 갈 수가 없다. 내가 좀 충성 이거 좀 애매한데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비주류 세력화가 또 일어날 들이받는 겁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그 김무성 대표, 서청원 대표가 옛날에 붙었을 때도 예전에 친박 비박 싸움했을 때도 오히려 김무성 대표가 우리 공천권 내가 안 건드리겠다. 상향식 공천하도록 하겠다 이래가지고 막 그 비주류의 힘을 싹 땡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생각보다 의외로 김무성 대표가 됐어요 그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어찌 보면은 그 반발 같은 게 튀어나올 거냐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외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 앞으로 더 많은 얘기가 나오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천하람 위원장도 항상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저한테 막 너는 잘렸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 안 잘리고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거기는 안 잘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